자, 아마 오늘까지 스테이드 3F 상을 진행한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앞에 파트에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아마 챕터 13인가 보는데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하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됐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라스트 얘기해보죠. 우리가 주기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했습니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했습니다. 전자 신호도 감소하는데 전자 신호는 서킷 이런 것한테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전기 음성도 역시 뭐하다? 감소해요. 전자 땡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쉽게 전자를 잃어줘서 그 양혈되는 성질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혈되는 성질을 하면서 우리는 금속성이 커져요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이에 전자를 스스로 잃어요 하겠습니다. 자기가 전자를 잃은 것을 스스로 사나요? 화나요? 전자를 잃는 거. 그렇죠. 산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키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환원제 또는 환원력이 강해요라고 소개되는 게 금속성이 강해요라고 쓰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 빠르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겠다 했는데요. 이때 비금속성이 제일 큰 놈으로 18쪽을 제시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른쪽 위로 가는데 17쪽 원자번호 9번 플로리다에 포커스 맞춰주는 18쪽이 아니에요. 비금속성이 커요 하는 것은 결국엔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고 이온 에너지는 증가하고 전기음수로 커지겠지. 그리고 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되는 그 성질을 우리는 비금속성이 커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자를 얻었대요. 스스로 환원되겠죠. 남을 잘 산화시켜요. 그래서 좋은 산화 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비금속성이 큰. 그래서 우리는 17쪽 프로그램 포커스 맞춰주는 게 비금속성이 큰 하겠습니다. 18쪽은 비금속입니까? 예스. 비금속성이 커요? 그나니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제시할까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을 재는 데 있어서 금속과 비금속이 좀 달랐습니다. 금속은 똑같은 금속 원자들이 패킹되는 과정에서 원자 핵간 거리의 절반을 우리는 원자 반지로 삼습니다. 다만 화원 정도 수준에서 또는 스테이드 3F 정도 수준에서는 금속 결합 또는 금속 결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관심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화투에 대해서 이 금속 원자들이 패킹하는 과정에서 단순입방, 최신입방, 면심입방에 대해서 배수라든지 금속 원자량, 원자 반지름, 밀도 이네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8달 안에 배울 것 같습니다. 왜? 이슈학돼요. 예. 반면 비금속은 그 비금속 원자들이 공유결합하는데 이때 체제는 똑같은 놈들이 이원자 분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로 적혀 있어요. 아니에요. 단위결합을 할 때 얘기해요. 단위결합할 때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산소가 이중결합했을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산소 원자 반지로 삼는 건 아니에요. 산소가 단위결합했을 때 그 핵간거리의 절반을 비금속은 원자 반지로 삼습니다. 단위결합했을 때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다중결합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자 반지의 패킹이 모양이 이주기 원소에선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3번 리튬부터 시작해서 9번 플로린데요. 그림상이 좀 그렇지만 이쪽에 7, 8, 9는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3주기 원소 1쪽 11번 나트륨은 이쪽에 있겠네요. 17번 염성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을 수소는 그리고 4주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주기에 대해서는 원자 반지름이 원자가 거친 것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 연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은 항상 현상의 문제죠.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그 연유에 대해서 전자값 질수는 똑같은데 핵의 전압이 커지면서 유핵 전압이 커지면서 사이즈를 줄였잖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7쪽까지 유효 핵 전압가 증가하는 꼬라지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감소해요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리튬, 나트륨 그리고 19번 칼륨 같은 쪽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커지네요. 이건 전자급 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반면 원자 반지름 쓰다면 모두 따져야 된다. 이온의 반지름을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온 반지름 딸 때 금속과 그 양이온의 반지름 또는 비금속과 그 음의 반지름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금속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율을 보면 얘 비율은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자. 커요? 이온되면서 사이즈가 확 줄어들어요. 왜냐니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급질을 날리는 거죠. 물론 금속 이온 반지름이 좀 작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금속이 음이온돼서 전자들이 들어왔어요. 전자끼리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모인다고요? 아니요. 전자끼리 반발하겠습니다. 그 덕에 1보다는 음이온 반지름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 비율값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소개되는 게 뭐야? 이온 반지름 이야기할 때 등 전자 이온에 대해서 소개될 수 있겠죠. 등전자 이온 2주기의 비금속과 3주기의 금속 사이에서 등전자 이온 세트가 나옵니다. 산소의 2- 플로린 1- 나트륨 1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 얘네들이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집니다. 핵원전이 커지면서 유핵전이 커지면서 사이즈가 줄어들어라고 쓰겠다고요. 이거는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사이에도 똑같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하면 황의 2- 염소의 1- 칼륨 1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말입니다. 이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런 것에 대한 이해 또는 나중에 이온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돼야 큰 3단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게 세포이드 3F 하 그게는 화학 결합 및 분자의 모양, 결합의 극성, 분자의 극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 새끼가 질소인지 산소인지 내가 그것만 알면 얼마나 답을 내릴 수 있는데 누가 질소인지 누가 산소인지 몰라서 답을 못 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유처맞으면 양측권이 깨지는 건 지금은 괜찮아. 그러나 지금 원자 구조, 분자 구조 깨지는 건 다 봤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온 반지름에 대한 이런 그림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값 취소와 유핵 전압 그리고 전장의 반발력으로 이런 얘기를 소개한다 했습니다. 그게 끝나셔야 될 텐데요.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란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이 에너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물론 중성 상태입니다. 전자 1몰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에너지라는 이름을 쓴대요. 주기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에너지는 감소해요. 전자급 취소가 늘다 보니까 핵이 미치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이견이 없는데요. 문제는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즉 다시 말하면 예외되는 게 없잖아. 있네요.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1쪽 3번 리튬 4번 벨륨 1쪽 2쪽 올라가는 건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짝 내려가네요. 5번 금속 2족과 13족에서 2족과 13족에서 살짝 내려가는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호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비탈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P-오비탈, S-오비탈에서 전자되는 것보다 2P에서 되는 게 좀 더 쉽다. 2P에는 중위가 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이죠. 알겠습니까? 6번 탄소, 7번 질소 올라갔다가 8번 산소 다시 살짝 내려오네요. 홀로 있는 전자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쌍으로 있는 전자일 때입니다. 전자 간의 반발기 때문에 8번 산소가 살짝 쉬워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9번 플로린 올리고 10번 네온 또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주기였죠. 3주기면서 리튬보다 나트륨은 어떻게 돼? 아래요. 11번 나트륨은 좀 더 아래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륨은 했는데요. 여기에
헬륨과 수소가 이렇게 일축 이온솔이 준비될 수 있죠. 세 번째 이온 에너지가 있다면 네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E1보다 E2가 E2보다 E3가 계속해서 큰데요. E1보다 E2가 크고 하다가 이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에 왕창 커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N, 요게 바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였잖아 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계 때는 제1 이온에너지를 흰색으로 소개했다면 제2 이온에너지는 빨간색으로 소개할게요. 오른쪽 한 번씩 쉽게 때리면 되겠습니다. 리튬 원자과 전자 한 개에서 한 개 띄는 건 쉬워요. 두 개째 왕창 커지겠어요. 그래서 벨륨 대비 오른쪽 한 번씩 듭니다. 벨륨 1 플러스, 붕소 1 플러스, 탄소 1 플러스 살짝 내려갑니다. 제1이 작다 해서 제2도 작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요. 질소 1 플러스, 이제 산소 1 플러스가 이쪽에 와 있네요. 플로린 1 플러스 이제 다시 살짝 내려가고 네온 1 플러스, 나트륨 1 플러스 왕창 올라가서 이쪽에 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리튬 1 플러스는 어디 쪽에 있나요? 하면 나트륨 1 플러스보다 훨씬 더 높은 쪽에 리튬 1 플러스가 그리고 헬륨 1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한 칸씩 때려 했습니다. 눈을 말하지만 ABC 원자가 누군지를 따져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갖고 누구다 하는 것보다 저런 하나 그려놓고 ABC, XYZ를 매칭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 그리는데 시간 뭐 열수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두두둑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껍질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껍질만 그려놓고 붕소다, 탄소다, 질소다 매칭만 하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도 내신으로 따지면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도 퀘스천 1, 2, 3 합해갖고 10점이에요. 반응성 주기적 성질에 해놓고 퀘스천 1, 2, 3, 4 합해갖고도 역시 10점이에요. 그렇게 여러 퀘스천 묶고 와서 10문제 주는 거예요. 양쪽 관계 너무 어렵다면 양쪽 관계는 빼고 나머지 퀘스천만 갖고 어떻게 한번 비벼볼 만도 할 거예요. 수능은 훨씬 더 쉬운데 내신은 조금 비중이 양쪽 관계 문제 비중이 좀 더 커서 그렇지. 순차적 이온에너지였습니다. 마지막 단계 뭐예요? 전기 음성소인데요. 전기음성도 매우 간단했죠. 네. 이중원소의 전기음성 매우 간단했습니다. 0.5. 그렇죠. 예, 리튬 1.0부터 시작해서 프로이 4.0까지 0.5씩 그냥 단순하게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한 세 가지 원소만 알아주면 되겠다 했어요. 리튬에서부터 프로인까지는 0.5씩 증가됐어요. 1.0에서 4.0까지 됐습니다. 한 세 가지 원소를 소개했다. 누구 소개했습니까? 헬륨. 헬륨이요. 아, 잘못 말했어. 수소는 2.1이었더래요. 그리고 나트륨 나트륨 0.9. 예, CL 염소가 3.0을 쓰고 있습니다. 18조 원소는 전기음성도를 여러분한테 소개되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대학 올라가셔서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거 말고도 한 4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18조 원소에 대한 전기음성도를 제시하는 그런 학자들도 없잖아 있는데요. 근데 매기는 원칙이 좀 달라서 그런데 웃긴 건 값들은 비슷해요. 아까 마그네슘 1.2는 다 공통이었습니다. 알루미늄 하면서 어떤 사람은 1.6이라고 어떤 사람은 1.5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2.6이고 누구는 뭐 1.5고 이래놓으면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은 한 0.2cc가 아주 미묘한 차이만 소개될 뿐이에요. 그래서 특히 나중에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면 산화수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전기음수 큰 놈이 전자를 다 땡겨먹었다. 전기음수 작은 놈이 전자를 다 뺏겼다 해서 각각 산화수를 매긴 뒤에 산화수의 증감을 통해서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고 산화원의 반응의 양적 관계, 다시 말하면 화학 반응의 개수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세페이드 3F 문제의 맨 마지막 페이지 297초까지 다 푸신 분. 손. 만세. 아, 다한 명도 없어요? 전멸. 오. 너무한 거 아니야? 두 장만 더 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3F 하에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했을 텐데요. 문제 푼 것들 중에서 질문하실 걸 질문해 주십시오. 근데 나못 푼 거지. 네, 다음 풀어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푼거 있어. 질문 없으면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 풀으라고 시간 드릴 거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이것들이 정말 일주일 제 기회를 갖었던 거죠? 자, 장르 파트 한번 보십시오. 장르 파트 몇 페이지야? 229쪽. 229쪽이래요. 1번부터 스피어. 11강? 걔는 왜 죽일 거면? 오늘 안 나왔다. 우리 근데 이거 스피어. 예, 숙제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실. 이건 자, 229쪽 한번 보십시오. 야, 225쪽. 229쪽. 229? 너왜 225쪽을 써놨냐? 죄송합니다. 계란이잖아. 네? 이게 또 뭐야? 229쪽의 얘기를 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어우야. 229쪽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큰 원소들에 대한 글인데요 했습니다. 원자 번호 매우 큰 원소들은 원자핵 내의 전지역 반발력이 너무 커서 불안정해요. 이러한 원소들은 방사선을 방출하여 원자 번호 더 작은 원소들로 쪼개지는 핵 분열을 하겠습니다. 핵 붕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원자 번호 가운데 가장 큰 원소는 92번 우라늄입니다. 그리고 94번 플루토늄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플루토늄은 인공적으로 추가적으로 합성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원자 번호 큰 원소는 핵반을 통해 합성되고 대부분 생성되는 즉시 핵 붕괴하는데요. 아이팩에서 명명한 원소는 111개이지만 합성이 보고된 원소는 다음과 같아요 하면서 112번부터 118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주기율표는 7주기 18쪽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 번호 119번을 합성한 순간 8주기라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합성되지 않은 원소들까지 포함한 확장된 주기율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란타늄과 악테늄 쪽까지 해서 있는 것을 아마 주기율표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까지 한 것들이에요. 확장형 주기율표에는 원자 번호 173번 이 원소까지만 포함하고 있고요. 이론상으로 원자 번호 173번 이후의 원소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자값을 관련 지어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173번이면 전자값이 몇 번 전자값이지? 7, 8, 9번까지가 되겠죠? 와, 크다. 네 보이기. 진짜 보여. 9번? 179번 뭐 느낌이 오지도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179까지 170 몇 번? 173번 이유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이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야, 과학 저거 제가 해봤는데 안 돼. 119번째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만의 원소를 만들어. 맞아 그거. 과학해요. 테마 3. 결국 이제 아마 저 오비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너무 무거워. P 오비탈과 D 오비탈 넘어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F 오비탈 다음 예. 이건 F 다음에 뭐냐? F 다음 오비탈 뭐? 뭐 관심 없는 오비탈입니다. 뭘까? 이 뭐 말했지만 나도 화가 나올 때지만 D 오비탈 더 이상 관심 없다 했잖아요. 아마 뭐 아니 오비탈의 다음에 PDF잖아. 예.
오비탈이 추가적으로 더 만들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 주행 차이 때문에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적당히 나중에 답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한 부분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A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원자번호 스몰 a와 질량수 스몰 b를 줄게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불안정하게 하겠습니다. 뭐 훨씬 더 중요한 파트는 이쪽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적혀놨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원자의 크기의 이론적인 상한선은 최각 전자 껍질의 지름을 좌우된다. 개소리야. 원자번호 173번이 넘는다면 원소의 전자. 너 조용히 해. 그치 이거 아니야 네가 해. 원소의 전자는 173개 이상이고 그렇게 된다면 최외각 전자 껍질의 지름이 너무 커져서 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비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따라서 따라서 이론적으로 원자번호 173번 이상의 원소는 존재할 수 없다. 무슨 개소리죠? 빛보다 빠르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걸로는요. 수소 원자가 움직일 때 그 수소 원자가 움직이는 속력은 광속은 한 5%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 전자가요. 수소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속력이요. 빠르네. 결국에 이제 핵의 전압이 커질수록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핵의 전압이 더 커지니까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구심점을 만들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170 몇 번째 되면은 그 전자의 속력이 광속을 넘어가게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되는 하지만 거예요. 우주에 근데 뭐 내가 만들어 보겠어. 그러지 마요.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데요. 하지 마요. 그래서 이놈이 또 다른 원자가 됐다고 할게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알파 입자를 냈다라고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알파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 분열 중에서 알파 붕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 물리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어 안 했어? 한거 같아요. 했을 수도 베타 붕괴도 있죠. 이건 더욱 안한 거 감마 같아요. 보게. 예, 감마 붕괴도 있어요. 있어요. 일타. 그렇다면 대타 보게. 알파 붕괴됐을 때와 베타 붕괴됐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하는 요것만 공부 좀 해보시. 요걸 공부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알파 붕괴할 때 알파 입자가 나온다 했는데 알파 입자가 뭡니까? 일단 편한시라고. 수소. 아 헤드.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입니다.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요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존 원자와 알파 붕괴된 뒤의 원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면 원자 번호는 2번 빠집니다. E 마이너스 마이너스. 질량수는 4가 빠진다고요.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즉 내가 어떤 원자 하나 툭 던져 준 뒤에 원자 번호 92번 우라늄 질량수 2, 3, 5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알파 붕괴일 때 원자 번호는 뭐지? 90번 질량수 얼마 나올까? 230일. 3일짜리인 어떤 놈이 나오겠지요 하는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고 쓴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즉 90번 원자가 누군지 근거하시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베타 붕괴는 뭡니까 하는 거예요. 베타는 전자선을 얘기합니다. 전자를 얘기합니다. 전자는 원자 번호는 마이너스 1로 삼습니다. 질량수는 0입니다. 따라서 베타 붕괴 일어난 뒤에 원자 번호는 오히려 A 플러스